일본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밀렸습니다. 수출 1,140억 달러 차이, 소득 역전, 강대국 순위까지 뒤집혔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전부 완패. 니케이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1980년 이후 처음이라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목을 조르려 했던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을 괴물로 키워버린 겁니다. 30년간 멈춰있던 일본이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니케이 본사 편집국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쪽 벽에는 역대 니케이 일면 기사가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플라자 하베, 버블 붕괴, 리먼 쇼크. 일본 경제의 굵직한 순간들이 빛바랜 종이 위에 멈춰 있었죠. 저는 니시무라 케니치, 올해 61살입니다. 니케이 경제부에서 35년을 보냈어요. 국제경제, 통상정책, 산업분석. 일본 경제의 숫자라면 제가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편집국장 모리 쇼타로가 앉아 있었어요. 64살. 은퇴 안경 너머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리 국장은 니케이에서 손꼽히는 보수파였어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죠. 니케이가 흔들리면 일본 경제계의 자존심이 흔들린다. 그 모리 국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니시무라 군. 한일 경제 30년 특집을 써.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한일 경제 비교는 요즘 일본 경제 매체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숫자가 미묘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달 일면 기획이야. 니케이 창간 이래 가장 포괄적인 한일 경제 비교를 원한다. 수출, 소득, 산업, 경쟁력 전부 다뤄. 제가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모리 국장이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단, 방향은 분명히 해. 일본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거야. 환율 때문에 일시적으로 역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걸 증명해.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기사를 쓰라는 건 저널리스트에 대한 모독이었거든요. 하지만 모리 국장의 눈빛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차가움이 있었어요. 기사 방향은 제가 취재를 하면서 잡겠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리 국장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5초쯤 저를 노려보더니 입을 열었죠. 니시무라 군, 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니시무라 다케시, 니케이 전설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니시무라 다케시 선배가 평생 지킨 게 뭔지 알지? 일본 경제에 대한 믿음이야. 그 아들이 설마 일본이 졌다는 기사를 쓸 생각은 아니겠지? 아버지 이름이 나오자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모리 국장은 그걸 알고 아버지를 꺼낸 거예요.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좋은 기사 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 자판기 앞에서 캔커피를 하나 뽑았습니다. 차가운 캔을 이마에 대자 금속의 서늘함이 퍼졌어요. 사실 저도 모리 국장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밀렸다고요? 환율 장난이겠지. 엔저 때문에 달러 환산 수치가 좀 줄었을 뿐이야. 본질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요. 하지만 취재를 시작하고 72시간 뒤, 저는 니케이 입사. 35년 만에 처음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 글자도 치지 못하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편집국으로 돌아오자 제 자리 옆에 후배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와 리사, 32살. 니케이 디지털팀 소속이에요. 데이터 분석이라면 편집국에서 리사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케니치 선배, 한일 특집 맡으셨다고요? 리사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응. 데이터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미 시작했어요. 리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엑셀 시트에 숫자가 빼곡했어요. 한일 경제 비교표, 수출, GDP, 1인당 소득, 국가 경쟁력 지수. 한눈에 봐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수출부터 볼게요. 리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수출 8,270억 달러, 일본 수출 7,130억 달러입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1천억 달러 이상을 더 팔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 차이예요. 이게 맞아?
출처가 어디야? IMF 공식 데이터예요. 한일 양국 정부 발표 수치랑 교차 검증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캔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어요. 1인당 소득은 리사가 탭을 넘겼습니다. 한국 37,000달러, 일본 34,000달러, 한국이 약 3,000달러 더 높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3,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450만 원이에요. 적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환율 보정하면 달라져. 엔저 때문에 왜곡된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다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도 확인했어요. 환율 보정에도 역전입니다. 그리고 선배, 이건 일시적이 아니에요. 추세선을 보세요. 리사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꺾은 선 2개가 있었어요. 빨간 선이 한국, 파란 선이 일본. 15년 전부터 빨간 선이 파란 선을 향해 치고 올라오고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두 선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대국 순위도 뒤집어졌어요. 포브스 기준 한국 6위, 일본 9위. 경제, 군사, 외교, 문화 종합평가예요. 위장이 쥐어짜이는 느낌이었습니다. 6위와 9위. 3계단 차이. 프랑스보다 위에 한국이 있고 일본보다 위에 한국이 있다니요. 리사, 잠깐. 그거 하나만 더 확인하자. 우리 니케이에서 관련 보도가 나간 게 있어? 리사가 니케이 기사 검색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키워드를 넣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여기요. 작년에 나간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찬 것이 흘렀습니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80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밀렸다. 우리 니케이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인정한 기사였어요.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편집국의 키보드 치는 소리, 전화벨 소리가 멀어졌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배, 리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혹시 모리 국장님이 기사 방향 지정하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캔커피를 들었습니다. 이미 비어 있었어요. 빈 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쿡이 소리가 났죠. 일본의 기초 체력이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라더군. 리사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3초쯤 침묵이 흐른 뒤 리사가 말했어요. 선배, 이 숫자들로 그 기사를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숫자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리사에게 부탁했어요. 산업별로 쪼개서 분석해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위산업, 분야별로 한일 비교 데이터를 다 모아줘. 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할 거야. 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창밖의 도쿄 야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신주쿠의 네온사인이 번쩍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불빛들이 일본 경제의 힘 그 자체였어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수도, 무적의 도쿄. 그런데 오늘따라 그 불빛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리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 산업별 데이터 다 뽑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위산업. 4개 분야 전부 확인했는데요. 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보냈어요. 4개 다 밀렸어요. 전화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4개 다. 하나도 안 남기고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 숫자들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피부로 느낀 것. 그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요. 도쿄 나리타에서 시내까지 리무진 버스로 90분 걸립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리죠. 인천공항에서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서울역까지 43분. 좌석마다 무선 충전기가 달려 있었고 화면에는 실시간 환승 정보가 흘러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변을 따라 고층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마다 통신 안테나가 빼곡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댔는데 0.3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도쿄 메트로에서 IC카드를 댈 때 가끔 인식이 안 돼서 뒷사람한테 눈치를 봤거든요. 여기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승객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도쿄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진료과를 선택하고 날짜를 잡더니 바로 약국까지 예약을 끝냈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떨까요? 도쿄의 병원 예약은 대부분 전화입니다. 아침 9시에 전화하면 통화 중이에요. 10번, 20번 다시 걸어야 겨우 연결되죠. 예약이 잡히면 접수증을 팩스로 보내주는 병원도 아직 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산업 현장은 하나도 안 봤어요. 그냥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동안 느낀 것만으로도 뭔가가 달랐습니다. 이틀 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에서 박준혁 과장을 만났어요. 38살. 산업정책과 소속이었습니다. 리사가 한국 측 취재 협조를 요청해서 잡은 미팅이었죠. 세종청사 로비에 들어서는데 안내 키오스크가 얼굴 인식으로 방문증을 발급했어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받으니 엘리베이터 호출부터 회의실 안내까지 자동이었습니다. 도쿄중앙성청에서는 어떨까요? 방문 신청서를 종이에 쓰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대기번호를 받아 기다립니다. 담당자가 1층까지 마중 나올 때까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어야 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준혁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차림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태블릿 2대가 놓여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한일 산업 비교 데이터가 이미 띄워져 있었습니다. 니시무라 편집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시작하시죠. 악수를 하는데 소나기 힘이 셌어요. 눈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비굴함 같은 건 1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박 과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환율 효과 아닙니까? 엔저가 빠지면 다시 역전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은 네, 환율 효과가 큽니다였어요. 그래야 기사를 쓸 수 있었으니까요. 박 과장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집위원님, 환율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이건 달러 기준이 아니라 물량 기준 수출 지수예요. 환율을 완전히 빼고 순수하게 물건을 얼마나 팔았느냐만 보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으로도 한국이 역전했어요. 환율 때문이 아닙니다. 위장이 조여왔습니다. 환율 핑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박 과장이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일본 제조업 해외 생산 비율 그래프가 떴어요.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이 25%를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기업이 만드는 물건 4개 중 하나는 일본 밖에서 만들어요. 국내 수출로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도 밀린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숫자가 없었어요. 박 과장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편집위원님, 숫자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IMF가 만들고 세관이 집계하고 양국 정부가 발표한 숫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박 과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직접 현장을 보십시오. 반도체 공장을 보시고 조선소를 보시고 방산 수출 현장을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현장은 숫자보다 더 솔직합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단지가 내려다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신축 건물들, 자동화된 시스템. 20년 전 서울에 특파원으로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모리 국장이었습니다. 니시무라, 한국 취재 어때? 일본의 기초 체력이 건재하다는 근거 좀 찾았나? 저는 3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아직 산업 현장 취재가 남았습니다. 내일 반도체 단지를 봅니다. 좋아.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하나에 올인한 도박이야.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일본이 아직 경쟁력이 있거든. 그쪽을 파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낡은 스크랩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쓴 기사를 모아둔 거예요. 누렇게 변한 신문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기사 중 하나를 펼쳤어요. 28년 전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경제위기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다. 기사 본문에 밑줄 친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빨간 펜으로 그은 거예요. 한국은 분수를 몰랐다. 기초 없이 건물만 올리면 이렇게 무너진다. 28년 전 아버지는 이 기사로 니케이 편집국장상을 받았습니다. 일본 경제계에서 아버지의 이 문장은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고전이 됐어요. 세미나에서, 경제서적에서, 대학 강의에서 인용됐죠. 저도 그 문장이 맞다고 30년 가까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준혁이라는 38살 한국 관료가 보여준 숫자들 앞에서 아버지의 그 문장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스크랩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산업 현장을 돌아봅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소재. 네 곳을 직접 이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아버지의 기사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간절하게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분수를 바꿔버린 거라면,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지우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도쿄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KTX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준혁 과장이 잡아준 첫 번째 취재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단지였어요. 서울역에서 수원까지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수원역에서 차를 갈아타고 20분쯤 달리자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거대한 건물들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하얀색이에요. 먼지 한 톨 없어 보이는 외벽이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건물 사이를 잇는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죠. 축구장 수십 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큰 규모였어요. 삼성 반도체 단지였습니다. 정문에서 보안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신분 확인, 전자기기 검사, 방진복 착용.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방진복으로 감싸자 숨이 답답했습니다. 고글을 끼니 시야가 좁아졌죠. 안내를 맡은 이동현 수석연구원이 클린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5살, 반도체 설계 20년 경력이었습니다. 에어샤워를 지나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수백 미터씩 뻗어 있었고 양옆으로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균일하게 퍼져서 그림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온도 22도, 습도 45%.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도 불량이 나는 공간이었죠. 여기서 HBM을 만듭니다. 이 수석이 말했어요. HBM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즘 AI 아시죠? 챗봇한테 질문하면 사람처럼 대답하는 거요. 그 AI가 생각을 하려면 엄청나게 빠른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뇌가 HBM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HBM이라는 단어는 최근 니케이 지면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걸 세계에서 누가 만드는지 아시죠? SK하이닉스와 삼성. 알고 있습니다. 네. 둘이 합쳐서 세계 시장의 93%를 가져갑니다. 100개 중 93개가 한국산이라는 뜻이에요. 93%.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으면서 펜 끝이 멈추는 걸 느꼈어요. 우리 일본은 이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갖고 있죠? 사실상 0%입니다. 엔비디아 아시죠? AI 반도체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회사요. 물론 알죠. 그 엔비디아 CEO가 직접 한국에 왔어요.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 수석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어요. 당신들 없으면 우리도 없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AI 반도체의 왕이 한국 회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일본 회사 앞에서가 아니라요.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잠깐, 30년 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 시작했을 무렵 세계 반도체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일본이었어요.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마쓰시타.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반도체는 명함도 못 내밀던 수준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역사를 잘 아시는군요.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 한국은 일본에서 장비를 사와야 했어요. 일본 기술자가 한국 공장에 출장 오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첩을 꺼내서
장비 조작 순서를 몰래 적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수첩에 적던 한국인들을 우리 일본 기술자들이 어떤 눈으로 봤을지 알기 때문이에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부품이나 사다 조립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클릴룸에서 만들고 있는 HBM은 일본이 만들지 못하는 물건입니다. 이 수석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겁게 느껴졌죠. 클릴룸을 나와서 안내센터 로비를 지나는데 벽면에 전시된 사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조그만 공장 안에서 장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캡션이 붙어 있었죠. 삼성기흥 반도체 공장 초창기. 수십 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 나온 축구장 수십 개 규모의 클릴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차에 올라타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보루였던 에피다를 떠올렸어요. 한때 세계 3위 디램 기업이었죠. 그 에피다가 도쿄 지방재판소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부채가 약 6조 원. 일본 제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었어요. 에피다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짐을 싸들고 나왔다는 뉴스를 저도 기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의 일처럼 썼어요. 불운한 기업의 몰락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읽지 못한 대가였어요. 에피다는 지금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서 일본 기업이라는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30년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반도체, 왕국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라섰어요. 한국 반도체 수출이 연간 1,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리사가 보내온 데이터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5억 달러어치예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주무시는 밤 사이에도 약 2억 5천만 달러어치 반도체가 비행기에 실려 해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디램 메모리는 한국이 세계의 75%를 쥐고 있어요. 구글이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한국 반도체 없으면 서버가 멈춥니다. 21세기 석유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한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반도체 일본 완패.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어요. 이틀 뒤 저는 부산에서 차를 타고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거가대교를 건너는데 바다가 드넓게 펼쳐졌어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니 먼 바다에 거대한 구조물들이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섬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가보니 섬이 아니라 배였습니다.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이었어요. 조선소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가장 큰 골리앗 크레인의 높이가 100m가 넘었습니다. 아파트 30층보다 높은 거예요. 그 크레인이 수백 톤짜리 철판을 낚시줄에 매달린 물고기처럼 들어올려서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강렬하게 번쩍일 때마다 금속 타는 냄새가 바닷바람에 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거대한 선체 위를 개미처럼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조선소 기획팀 강태호 부장이 한 척의 배 앞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이게 LNG 운반선입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목이 꺾일 것 같았어요. 배의 옆면이 아파트 벽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길이가 축구장 4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길었어요. 이 배 한 척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한 척에 3,800억 원입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1년 매출과 맞먹는 금액이죠. 강 부장이 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배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들어 싣는 겁니다. 영하 163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겨울에 영하 15도만 돼도 코끝이 얼얼하잖아요. 그것보다 10배 이상 차가운 겁니다. 이 온도에서 화물창에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균열만 생겨도 가스가 새면서 배가 통째로 얼어서 깨질 수 있어요. 저는 화물창 벽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짚어봤습니다. 매끄러웠어요. 이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밀도를 축구장 4개 길이에 걸쳐서 유지해야 한다는 거였죠. 중국이 달려들었어요. 강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보다 30%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카타르에 이렇게 제안했죠. 카타르가 100척이 넘는 LNG선을 발주하겠다고 했거든요. 엄청난 물량이니까 중국이 눈에 불을 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 부장이 씩 웃었어요.
카타르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중국 조선소를 직접 시찰했습니다. 공장을 돌아보고 설비를 점검하고 기술자들과 면담까지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강 부장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3,800억짜리 배를 맡기는데 싸다고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가스가 새면 수천억 원이 바다에 가라앉는 거예요. 실력이 검증된 곳에 맡기는 겁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세계 LNG선 발주의 80% 이상 한국. 일본 조선업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으면서도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강 부장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어요. 일본은 세계 3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주문이 거의 끊겼죠. 일본 조선소들이 주로 만드는 건 벌크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석탄이나 철광석 싣는 화물선인데 마진이 얇습니다. LNG선 한 척 마진이 벌크선 10척 마진보다 큰 시대거든요. 배를 등지고 조선소를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리앗 크레인들 사이로 건조 중인 선박 여러 척이 보였어요. 저 배들이 완성되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게 됩니다. 카타르에 천연가스를 싣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한국이 만든 배가요. 80년대의 배는 일본이 제일 잘 만든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끝났어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조선 일본 완패. 두 번째. 거제에서 올라와 다음 날 창원으로 갔습니다. 창원진에 일대에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이 모여 있었어요. 박준혁 과장이 특별히 방산 기업 견학을 잡아줬습니다. 방산 취재는 다른 분야보다 까다로웠어요. 보안이 철저했거든요. 촬영 금지 구역이 대부분이었고 취재 가능한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조립 공장 안에 K2 전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55톤짜리 철의 짐승이에요. 검은색 도장이 조명 아래에서 무겁게 빛났습니다. 포탑에 120mm 주포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옆에서 보니까 성인 남성 키의 2배는 넘었어요. 안내를 맡은 방산기업 대외협력팀 최진우 차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 전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폴란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이 성사됐어요. 규모가 약 10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이죠. 10조 원. 전차 하나의 수출 계약이 10조 원이라니요. 일본 방위산업 수출 실적 전체를 합쳐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최 차장이 물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였습니다. 폴란드가 바짝 긴장했죠. 급히 무기를 구해야 했어요. 먼저 독일한테 전차를 요청했습니다. 최 차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독일 방산업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납품까지 5년 걸린다고 했어요. 5년이요. 러시아 탱크가 국경 가까이 오고 있는데 5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유럽 방산 매체에서 꽤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 차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냈어요. K2 전차가 대형 수송선에 실려서 폴란드 항구에 도착했다는 뉴스를 저도 니케이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 무기가 유럽에 팔렸나 보군. 그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이 공장에서 직접 전차를 보고 있으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K9 자주포도 보여드릴까요? 최 차장을 따라 옆동으로 이동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있었어요. 155mm 자주포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55%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팔리는 자주포 2대 중 1대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방산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10조 원을 넘겼습니다. 110조 원. 일본 방위비 전체 연간 예산이 약 60조 원 정도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주 잔고가 일본 국방비의 2배에 달하는 거예요. 저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요. 최 차장님, 하나만 더 여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일본 방위산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 차장이 2초쯤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 때문에 오랫동안 무기 수출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최근에 규제를 풀기 시작했지만 실전 수출 경험이 없고 대량 생산 라인도 없고
가격 경쟁력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을 고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외국 기자 앞에서 상대국을 직접 깎아내리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하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은 팔고 싶어도 당장 선반 위에 올려놓을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차에 올라타고 창원을 빠져나오면서 일본 경제 매체 다이아몬드 온라인의 기사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선 반면 일본은 완전히 뒤처졌다.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방산 일본 완패. 세 번째, 반도체, 조선, 방산. 세 곳을 돌았습니다. 세 곳 다 같은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네 번째 취재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모리 국장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국장님, 이 기사를 제가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고요. 충남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번째 취재지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중견기업이었어요. 박준혁 과장이 이곳을 마지막 취재지로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편집위원님, 여기를 마지막으로 보셔야 합니다. 한국이 왜 일본을 넘었는지 그 본질이 여기 있어요. 차에서 내리자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의 화려한 단지와는 달랐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건물은 깔끔했고 정문 옆에는 최근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연구동이 서 있었죠. 안내를 맡은 김상호 연구소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58살, 화학공학 박사. 이 회사에서 25년을 일한 사람이었어요. 니시무라 편집위원님, 불화수소라는 걸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일본 측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날, 저는 니케이 편집국에서 속보를 쳤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었죠. 당시 고순도,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가 사실상 100%였어요. 순도 99.999%, 10만 분의 1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반도체가 망가집니다. 이 수준의 순도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었어요. 그날 니케이 편집국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모리 국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편집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반도체의 급소를 잡았다.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공장 문을 닫아야 할 거야. 이게 일본의 저력이다. 편집국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공장이 그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연구동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벽에 걸린 액자 사진들을 봤습니다. 연구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서 실험하는 사진, 새벽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사진. 그 중 한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일본 수출 규제 발표 직후였습니다. 이 사진은 뭡니까? 규제 발표가 나온 그 주부터 연구동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 사진이 그때 찍힌 겁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사진 속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불화수소 순도를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드릴게요. 김 소장이 클린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99.99%까지는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문제는 마지막 구 하나예요. 99.99%에서 99.999%로 올리는 그 0.009%. 이게 지옥이에요. 김 소장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올림픽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물에 소금 알갱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99.999%의 순도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이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시설 투자만 수천억 원이 들어갔고요. 저희한테 시간은 없었습니다. 김 소장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새벽 복도에서 종이컵 커피를 들고 벽에 기대 서 있는 두 연구원의 사진이었습니다.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저희 연구원들은 6개월 동안 주말이 없었어요. 하루에 실험을 12번에서 15번씩 반복했습니다. 99.99%에서 매번 멈추는 거예요. 공정 온도를 0.1도 바꿔보고 압력을 0.01기압 조절해보고 수백 번의 실패를 반복했죠. 그래서요? 찍었습니다. 99.999%. 김 소장의 눈이 빛났어요. 자부심이 아니라 그때의 절박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찍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기술을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은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 소장이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반도체 핵심 품목 100가지의 일본 의존도가 규제 전 31%에서 24%로 떨어졌어요. 매출 1조 원이 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13개에서 35개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으면서 펜을 멈췄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목을 조르려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근육을 키워준 꼴이 된 거예요. 당시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이 돌았어요.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베 총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풀려서 수첩 위에 잉크 자국이 번졌습니다. 일본인으로서 그 말을 듣는 건 칼로 베이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공장을 나와서 주차장에 섰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었어요. 공장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모리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리 국장님. 니시무라. 어때? 기사 윤곽이 잡혔나? 국장님, 반도체를 봤습니다. 조선소를 봤습니다. 방산 공장을 봤습니다. 소재 기업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곧 다 밀렸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3초, 5초, 7초. 모리 국장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요. 하나도 안 남기고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모리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니시무라. 내가 쓰려는 게 뭔지 알겠어.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지. 니케이가 일본이 졌다는 기사를 일면에 싣는 건 내가 살아있는 한 없을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리 국장의 말이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니케이는 일본 경제의 자존심이에요. 일본이 졌다는 기사를 쓴다는 건 니케이 스스로가 일본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자가 사실을 감추면 그건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 시내를 걸었어요. 광화문 광장을 지나 경복궁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돌담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반도체, 조선, 방산, 소재. 4개 산업에서 전부 밀렸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였어요. 왜 일본은 밀렸는가?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네 곳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은 바꿨고 일본은 안 바꿨다는 겁니다. 한국은 IMF로 나라가 무너졌을 때 인터넷 광 케이블을 깔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제대로 짓자는 심정이었죠. 일본은 팩스로 주문받고 도장 찍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바꿀 이유를 못 느꼈어요. 한국은 목이 졸리니까 불화수소를 국산화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영원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전용 모델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하이브리드가 더 현실적이라며 전기차를 밀었죠. 이 모든 차이의 뿌리가 같았습니다. 한국은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고, 일본은 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 겁니다. 위기가 일본을 멈추게 한 게 아니에요. 안정이 일본을 멈추게 한 거예요. 경복궁 돌담 끝에 섰을 때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엔서울타워 조명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기사. 한국은 분수를 몰랐다. 아버지, 틀리셨어요. 한국은 분수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분수를 바꿔버린 거예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해야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아버지의 스크랩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아버지가 35년간 쓴 기사들이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버지가 입사 초기에 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부흥을 다룬 기사였죠. 소니가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세계를 놀라게 하던 시절이에요. 기사 여백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어요. 메이드 인 재팬. 이 5글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거다.
아버지의 그 예언은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요. 몇 페이지를 더 넘겼어요. 버블 경제 절정기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쿄 왕궁 부지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쌌다는 기사. 일본 기업이 미국 록펠러 센터를 사들였다는 기사. 아버지는 이런 기사를 쓰면서 일본 경제의 힘을 세상에 알리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넘기자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28년 전 기사. 한국 경제위기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다. 아버지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은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분수를 몰랐다. 기초 없이 건물만 올리면 이렇게 무너진다. 이 기사로 아버지는 니케이 편집국장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사진도 스크랩북에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상패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버지가 이 기사를 쓸 때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28년 전 한국. IMF 구제금융 직후. 기사와 기록들이 쏟아졌어요. 은행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고 장롱 속에 고이 모셔뒀던 금부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 여성이 은행 접수대 위에 작은 금반지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아기 돌반지였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에 건강을 빌며 끼워준 반지. 그걸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여성의 손끝이 떨리고 있는 게 사진으로도 보였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금비녀를 접수대에 올려놓고 한참을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아내의 유품이었을 거예요. 옆에 서 있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있었죠. 전 국민이 금 227톤을 모았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는 이걸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썼습니다. 분수를 몰랐다고 썼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분수를 모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걸 자기 손으로 막겠다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은 거예요. 아기의 돌반지를, 아내의 유품을, 평생 모은 금부치를요. 그리고 그 손들이 28년 뒤에 뭘 만들어냈습니까? 세계 반도체의 75%를 만드는 나라. LNG선 발주의 80%를 가져가는 나라. 방산수주 잔고 110조 원의 나라. 불화수소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 수출에서 일본을 넘어선 나라. 그 떨리는 손들이 이 나라를 만든 겁니다. 아버지, 당신이 틀리셨어요. 한국은 분수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분수를 바꿔버린 나라였어요. 무너진 바닥에서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바닥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간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커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기사 제목을 쳤습니다. 한국,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넘다. 그리고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자정, 새벽 1시, 2시. 멈추지 않았어요. 반도체 단지에서 본 것, 거제 조선소에서 본 것, 창원 방산 공장에서 본 것, 충남 소재 기업에서 들은 것. 취재 수첩의 내용이 키보드를 통해 화면으로 쏟아졌습니다. 새벽 4시에 마지막 문장을 찍었어요. 일본이 멈춰있던 30년, 한국은 달렸다. 우리가 바꾸지 못한 것은 산업이 아니다. 정신이다. 기사를 저장하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서울의 새벽 하늘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동쪽이 살짝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를 도쿄에 가져가면 모리 국장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니케이 일면에 일본이 졌다는 기사를 싣겠다는 건 니케이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사를 뒤집는 거고요. 하지만 기자가 사실 앞에서 눈을 감으면 그건 기자가 아닙니다. 35년간 니케이 기자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사실을 왜곡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일 도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들고 모리 국장 앞에 섭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 그 아버지라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케니치, 기자는 사실만 쓰면 된다. 사실 앞에 자존심은 없다.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 도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이 저를 바꿔놓은 건지 아니면 도쿄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공항 출구를 나섰는데 안내판 하나가 시스템 오류로 꺼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게 눈에 밟혔어요.
택시를 타고 니케이 본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 가방 안에 USB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기사 원고와 취재 자료가 담긴 USB. 무게는 몇 그램도 안 되는데 가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집국에 들어서자 이사가 먼저 알아봤어요. 선배, 한국 어땠어요? 저는 대답 대신 USB를 흔들어 보여줬습니다. 기사 다 썼어. 모리 국장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봐줘. 리사가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리사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습니다. 1분쯤 지나자 눈이 커졌어요. 3분쯤 지나자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리사가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선배, 이 기사 나가면 난리 나요. 알아. 모리 국장님이 허락 안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알아. 리사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숫자가 다 맞잖아요. 그래, 사실이야. 리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국장님한테요. 안 돼. 내가 불이익 받아. 선배 혼자 맞으시게 놔둘 순 없죠. 리사의 눈이 단호했어요. 32살 후배의 그 눈빛에서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눈을 봤습니다. 박준혁 과장의 눈, 김상우 소장의 눈, 새벽 클린룸에서 실험하던 연구원들의 눈, 사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눈이었어요. 모리 국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3번 했어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모리 국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죠. 그 뒤에 리사가 따라 들어왔어요. 모리 국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오가와 군은 왜 같이 왔나? 데이터 분석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리사가 짧게 대답했어요. 모리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기사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어요. 모리 국장이 자기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기사를 열었어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넘다. 모리 국장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국장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어요. 5분이 지나자 모리 국장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니시무라. 목소리가 낮았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 일본의 기초 체력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라고 했지. 국장님, 기초 체력이 건재하다는 증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없었습니다. 모리 국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안경 너머 눈동자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반도체는 일본이 장비와 소재에서 아직 경쟁력이 있어. 자동차는 토요타가 세계 1위야. 전체 그림을 보면 일본이 아직 강한 분야가 있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요. 저는 리사를 봤어요. 리사가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데이터가 벽면 대형 스크린에 떴어요. 하지만 전체 그림은 이겁니다. 리사가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수출 총액. 한국 8,270억 달러, 일본 7,130억 달러. 한국이 1,140억 달러 더 많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한국 3만 7천 달러, 일본 3만 4천 달러. 한국이 3천 달러 더 높습니다. 또 넘어갔어요. 포브스 강대국 순위. 한국 6위, 일본 9위. 또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세계 점유율. 한국 75%, 일본 사실상 0%. HBM은 한국이 93%. 또요. LNG선 세계 발주. 한국 80% 이상. 일본 수주 점유율 한 자릿수. 또요. 방산 수주 잔고. 한국 110조 원. 일본 방위비 연간 예산 60조 원의 거의 2배. 화면이 계속 넘어갈 때마다 모리 국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리사가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소재 부품 장비. 일본 규제 이후 한국의 일본 의존도 31%에서 24%로 하락. 매출 1조 원 이상 소부장 기업 13개에서 35개로 증가. 조용했습니다. 국장실 전체가요. 모리 국장이 책상 위 펜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였어요. 국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일본이 아직 괜찮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지가 쓴 기사가 맞았다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모리 국장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클린룸에서, 거제 조선소에서, 창원방산 공장에서, 충남 소재 기업에서 제가 두 눈으로 본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국장님, 니케이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면 다른 매체가 할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하고, 블룸버그가 하고, 로이터가 할 겁니다. 그때 니케이는 뭐가 됩니까? 사실을 알고도 감추고 있던 신문이 됩니다. 모리 국장의 안경 너머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 보는 흔들림이었습니다. 니케이의 자존심이 일본이 이긴다는 기사를 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발 다가서며 말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쓰는 데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지킨 것이고 저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모리 국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모리 국장도 아버지를 알았거든요. 후배였으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기자가 된 사람이 모리 쇼타로였습니다. 30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30번 울렸습니다. 모리 국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안경다리를 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경 없는 얼굴이 갑자기 늙어 보였어요. 내일 아침 편집회의에 올려. 그게 전부였습니다. 승인이었어요. 저와 리사는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리사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선배, 됐어요. 응, 됐어.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도쿄 오테마치 니케이 본사 1층 로비에 그날의 석간이 꽂혀 있었어요. 일면을 봤습니다. 한국,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넘다. 수출, 소득, 산업, 경쟁력 전면 역전. 제 이름이 기자명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니시무라 케니치. 35년 니케이 기자 생활에서 가장 쓰기 싫었고, 가장 쓰기 어려웠고, 하지만 가장 정직한 기사였어요. 로비에서 신문을 집어든 직원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목을 보고 멈췄어요. 어떤 사람은 기사를 읽다가 한숨을 쉬었고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접어서 가방에 넣고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니케이 온라인판에 기사가 올라간 뒤 댓글이 폭주했어요. 비난도 있었고 인정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반응은 이거였어요. 알고 있었다. 다만 누군가가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숫자가 뒤집어졌다는 걸. 다만 인정하기가 싫었을 뿐이죠. 기사가 나가고 사흘 뒤, 저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도쿄 서쪽 외곽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에요. 입구에 물풀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면회 절차를 밟고 복도를 걸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304호. 문을 열자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니시무라 다케시. 니케이의 전설. 일본 경제의 자존심을 글로 지키겠다고 35년을 싸운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아들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하얀 환자복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지만 눈에 인식의 빛은 없었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아버지. 케니치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어요. 한참을 저를 들여다보더니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와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제 기사가 실린 니케이 일면이었죠. 아버지, 기사 하나 썼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28년 전에 쓴 기사 있잖아요. 한국이 IMF 맞았을 때 쓴 거요. 한국은 분수를 몰랐다. 기초 없이 건물만 올리면 무너진다. 아버지의 눈이 살짝 움직였어요. 기사 이야기에 반응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기사가 틀렸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분수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분수를 바꿔버린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을 때 금반지를 내놓던 사람들이 28년 뒤에 세계 반도체의 75%를 만들고 바다 위에 180%를 건조하고 방산 110조 원어치를 수주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아버지. 일본은 30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꾸지 않았어요. 팩스가 잘 되니까 팩스를 쓰고
도장이 잘 되니까 도장을 찍고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니까 하이브리드를 고집했죠. 그 사이에 한국은 전부 바꿨어요. 창밖으로 요양원 정원이 보였어요. 잔디 위에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리신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마르고 가는 손이었습니다. 35년간 키보드를 두드려 기사를 쓰던 손이었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뀌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동자에 뭔가가 비쳤어요. 인식인지 반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입이 살짝 움직였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잘 썼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알아본 건지 아니면 기자라는 단어에 본능적으로 반응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네, 아버지. 잘 썼어요. 사실대로 썼어요. 아버지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 같은 게 스쳤어요. 미소였는지 착각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요양원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를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은 위기가 왔을 때 바꿨어요. 무너졌을 때 다시 세웠어요. 일본이 목을 조르려 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근육을 만들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요. 잘 돌아가니까 바꾸지 않았어요. 세계가 달라지는데 우리만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 뒤에 있던 한국이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망만 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있어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 서던 사람들의 떨리는 손이 28년 뒤에 세계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닥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졌다고 인정하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아버지 세대가 폐허 위에서 메이드 인 재팬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세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은 그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바닥도 디딤돌이 된다는 거. 니케이 본사로 돌아가는 길에 도쿄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테마치 빌딩 숲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빌딩 유리에 반사된 빛이 길 위에 금빛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35년간 기자로 살면서 수천 편의 기사를 썼어요. 하지만 이번 기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일본이 졌다는 기사를 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직하게 기록한 거예요. 아버지라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기자는 사실만 쓰면 되니까요. 사실 앞에 자존심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니케이 35년 기자가 한국 산업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역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금반지를 내놓던 그 손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멈추지 않으면 바닥도 디딤돌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